We are a family. We are Liverpool. This means more. 아니 우리 기준엔 최고의 선수인데 왜 이런 반응이지? 혹시 문제가 있나? 걱정을 했으나 자신들의 판단력을 믿고 그를 데려오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돈이 없어 설거지와 축구를 겸하던 브레다의 어린 소녀는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자신의 실력을 입증시켜 축구 인생 처음으로 유럽 최고의 선수들만이 참가할 수 있는 챔피언스 리그 출전을 눈앞에 두게 됩니다. 네덜란드를 떠나 스코틀랜드로 향하게 된 그에게 앞으로 어떤 일들이 마주하게 될까요? 스카우트들로부터 극찬을 받는 선수가 네덜란드에 숨겨져 있다는 소식을 들은 셀틱의 감독 닐 레넌. 대체 얼마나 잘하길래 호들갑인가 싶어 두 눈으로 직접 보기 위해서 흐로닝언과 아약스 간의 리그 경기를 참관했는데 21살의 수비수가 리그 정상급인 아약스를 상대로 40-50야드 이상 되는 롱패스를 손쉽게 뿌리고 안정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어린 선수이다 보니 당연히 실수나 약간의 단점은 있었지만 조금만 수정해준다면 엄청난 선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위를 둘러봐도 그를 보기 위해 경기장에 찾아온 스카우트들이 아무도 없다는 것에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먼저 그의 재능을 알아차렸으니 잽싸게 이 거래를 끝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구단 간의 협상을 통해 260만 파운드의 이적 요만을 건네며 반다이크는 스코틀랜드로 향하게 되었죠. 여기서 잠깐 TMI. 이렇게만 보면 단순히 흐로닝언에서 뛰고 있는 엄청난 재능을 단번에 뽑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시 셀틱의 수석 스카우트였던 존 박은 이적과 관련해서 후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저는 버질의 흐로닝언 시절과 21세 대표팀에서 뛴 대부분의 경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처음 그를 보자마자 감탄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우리는 위트레흐트에서 뛰고 있던 어린 재능 마이크 반더호른과 버질을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두 선수의 장단점을 면밀히 비교하다 보니 버질이 조금 더 괜찮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특히 흐로닝언이라는 중하위권 팀에서 뛰고 있으면서 단순히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하는 게 아닌 가끔은 실수를 하더라도 모험적인 운영을 하는 점에서 상당히 좋게 평가했었습니다. 저 두 선수를 비교했을 때 참 재미있는 부분이 버질의 연령대 대표팀 커리어는 2013년 2월 5일에 열린 크로아티아와의 경기 전반전 45분 출전으로 끝이 났었는데 반면에 반더호르는 크로아티아와의 경기 후반전 45분 출전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연령대 대표팀에 차출되어 경기에 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6월에 열린 21세 이하 유럽 챔피언십 명단에 버질은 들어가지 못했고 반더호르는 들어가게 되었죠. 한마디로 아약스는 정말 당시 연령대 대표팀에서 보여준 모습을 토대로 마이크 반더호른을 택했고 셀틱의 스카우트는 꾸준히 그를 관찰하며 보다 더 모험적인 선택을 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처음으로 선수들과 다 같이 훈련을 하게 되는 날 닐 레넌 감독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경기장에서는 그의 단편적인 모습밖에 보지 못하다 보니 한편으로 아쉬운 부분들도 꽤나 있었지만 훈련장에서 하나하나 지켜보니 보통 그릇이 아니었던 것이죠. 얼마나 놀랐는지 그는 처음 보는 훈련장에서 반다이크에게 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버질, 그냥 즐기면서 뛰어. 어차피 너는 셀틱에서 오래 뛰지 못할 거야. 이와 같이 첫 훈련 세션에서 반다이크의 재능을 알아본 건 닐 레넌뿐만이 아닌 선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팀의 주 공격수였던 크리스 커먼스는 얼마나 놀랐는지 보자마자 이런 생각이 들었다 합니다. 와... 얘는 도대체 왜 여기 온 거지? 버질은 기술적으로도 훌륭했고 오른발 킥 능력도 어마어마하게 좋았습니다. 특히 세트피스에서 강점을 보였는데 단순히 공중볼 경합을 잘하는 것뿐만이 아닌 직접 해결하는 능력도 너무 좋았죠. 그는 자신이 잘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보니 자신감이 넘쳐 흘렀습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팀에서 최고의 재능이라 불리며 사우스햄튼으로 이적했던 완야바랑도 함께 뛰었었지만 반다이크랑 비교할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영어조차 제대로 구사하지
적응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실력적으로 완전히 입증받은 버질 반다이크. 그에게 있어서 스코틀랜드 무대 적응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리그 2라운드 에버든과의 경기에서 교체 출전한 이후 한 번의 휴식을 제외하고 모든 경기 선발 출전하여 무려 47경기 출전 4,002분 소화, 철강왕 그 자체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팀의 리그 우승, 스코틀랜드 올해의 팀, 심지어 스코틀랜드 올해의 선수상 후보에도 올라갔으나 이 상은 크리스 커먼스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듬해 14-15 시즌 자신을 믿고 데려와준 닐 레넌 감독은 팀을 떠나게 되었고 새로운 감독으로 로니 데일라가 오게 되었습니다. 데일라는 팀 내에 누가 그렇게 잘하나 훈련장에서 선수들을 쭉 지켜보았는데 한 선수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반다이크. 선수들끼리 보다 더 적극적인 훈련을 하길 바랬던 감독 입장에서 보기에 그는 너무 여유롭게 움직이는 게 보였던 것이죠. 그는 곧장 반다이크를 불러 게으른 태도에 대해서 크게 꾸짖고 다시는 이런 행동을 보이지 말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당시 같이 훈련을 받았던 크리스 커먼스가 더 자세히 밝혔었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죠. 크로닝건 시절에서처럼 반다이크에게 있어 단점이 있다면 그것은 너무 쉽게 일을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셀틱에서는 그가 수비수로서 할 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가끔씩 경기 도중에 집중을 하지 않아 실수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매우 적었지만 말이죠. 그렇지만 단순히 오만하다라고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히 말하면 좋은 방향의 오만이었죠. 만약 반다이크처럼 잘하기만 한다면 그건 오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자신감이 필요하죠. 그는 축구를 할 줄 아는 선수였습니다. 수비수라고 해서 무작정 태클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태클을 해야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낼지 아는 영리한 선수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확실히 반다이크는 머리로 축구를 하는 타고난 재능러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팀에서 코치들에게 지나치게 여유로운 모습을 보인다 하고 심지어 게으르다는 평가까지 들었던 건 분명 무언가 문제가 있긴 했다는 것이겠죠. 아니면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수비? 막는 거 가볍게 이렇게 막는 건데 왜 이렇게 어렵게 훈련하지? 뭐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도 그가 게으르다고 보지는 않는 게 선수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 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크로닝건에서 같이 뛰었던 팀 스파브의 말에 의하면 일주일에 한두 번씩 오후에 추가 훈련을 받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버질은 참여하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항상 그룹에 합류해 훈련을 했었죠. 그는 성장하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많은 노력과 훈련을 통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이런 말들도 추가로 했었던 것을 보면 게으르다고 말하기보단 훈련장과 경기장에서 여유를 부리며 플레이를 하다 보니 감독 코치에게 지적을 받는다, 이런 쪽으로 해석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아무튼 감독의 꾸지람을 듣게 된 반다이크는 보다 더 각성해버렸는지 약간의 부상 그리고 휴식 차원으로 배려해서 쉬게 해준 두 경기를 제외한 무려 58경기 출전 5117분 출전 시간, 말도 안 되는 체력을 선보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당연히 또 리그 우승, 또 스코틀랜드 올해의 팀 선정, 또다시 스코틀랜드 올해의 선수 후보에 올랐지만 다시 한번 팀 동료에게 밀리며 수상에는 실패하게 되었죠. 시즌 초 감독에게 지적을 받고 얼마나 열심히 하고 또 잘했는지 데일라는 후에 이런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반다이크는 경기장 밖에서는 정말 느긋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경기장 안에만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었죠. 성격도 유하고 편안하고 사교적인 터라 라커룸에서 좋은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미 팀 내에서는 최고의 스타였죠. 그는 사우스햄튼, 뉴캐슬, 썬더랜드에서 뛰기보다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맨체스터 시티와 같이 보다 더 높은 클럽으로 갈 만한 재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시즌이 끝나자 많은 클럽들이 반다이크에게 관심을 보냈지만 그의 실력에 어울리지 않게 빅클럽들의 오퍼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중하위권에 속하는 팀들의 제안만 있었을 뿐 보다 높은 클럽들에게서는 선수 문의로 그쳤었죠. 감독, 선수들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받는 선수에게 도대체 왜 빅클럽들의 오퍼가 없었을까요? 이는 결국 당시 스코틀랜드 리그에 대한 평가가 박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당시 크리스탈 팰리스의 감독이었던 닐 워녹은 셀틱에게 반다이크에 대해서 문의를 했을 때 셀틱 측에서는 고작 600만 파운드를 이적료로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공짜다 라고 생각하며 데려오려 했지만 수석 스카우트가 반다이크를 보고는 그는 생각보다 빠르지 않습니다. 거긴 그저 스코틀랜드 리그일 뿐입니다. 심지어 리버풀도 이 시기에 반다이크를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로저스 곁에서 코치로 있었던 게리 맥알리스터는 로저스에게 가서 스피드, 파워, 밸런스, 공중볼 경합, 그리고 침착성까지 모두 갖춘 이 선수는 리버풀에게 안성맞춤입니다. 사코랑 로브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로저스는 반다이크가 스코틀랜드 선수들을 상대로 보여주었을 뿐이지 잉글랜드에서 그와 같이 활약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 말하며 이적 제안은 무산되었죠. 이와 같이 스코틀랜드에 대한 평가가 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데일라 감독이 직접 맨시티에 연락을 취하며 반다이크를 데려가
데려가라 했었으나 이 또한 거절당했고 결국 반다이크는 네덜란드 선수들도 많고 레전드 쿠만이 감독으로 부임하고 있는 사우스햄튼으로의 이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세비야, 뉴캐슬, 썬더랜드 등등 선택지는 많았지만 언어적으로도 편하고 새로운 도전을 위해 사우스햄튼으로의 이적을 택한 반다이크. 이미 반다이크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하고 있던 쿠만은 그에게 따로 적응 기간을 두며 여유롭게 출전을 했던 것이 아닌 곧장 리그 5라운드 웨스트브롬위치 원정 경기에서 폰테와 짝을 이뤄 선발 출전시켰습니다. 남자의 리그라 불리는 스코틀랜드에서 이미 적응을 마친 탓인지 낯선 환경에 힘들만도 했지만 그에게서 두려움이라는 건 도저히 찾아볼 수 없었죠. 얼마나 빨리 적응했고 또 얼마나 잘했는지 5라운드부터 시즌 마지막까지 전경기 선발 출전 풀타임으로 소화해냈습니다. 단 한 번의 교체, 결장도 없이 말이죠. 와우. 당시 쿠만 옆에서 코치로 있었던 샘 리는 그런 반다이크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잉글랜드로와 적응이 필요하다는 여러 사람들의 의문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치 물속에 들어간 오리처럼 행동했습니다. 만약 리그 수준에 맞지 않은 선수라면 적응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겠지만 그와 같은 최고 수준의 선수들은 곧바로 적응할 수 있었죠. 이미 그가 훈련장에 내리는 순간 얼마나 훌륭한 선수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사우스햄튼 최고 기록인 리그 7위를 달성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반다이크는 셰인 롱과 스티븐 데이비스를 제치고 50% 이상의 투표를 받으며 사우스햄튼 올해의 선수상을 받음과 동시에 무려 6년 재계약 조건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시즌 초반 집중력이 떨어져 아쉬운 모습을 보였지만 그럴 때마다 쿠만 감독이 저에게 지적해주고 비판하고 혹독하게 대해주어 보다 더 잘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즌 3골을 넣었지만 제 스스로에게 이 숫자는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이번 시즌 몇 골을 더 넣었어야만 했죠. 다음 시즌에는 어떻게 하면 더 득점을 할 수 있을지 연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수비수가 얼마나 잘하면 가는 곳마다 올해의 선수상 후보, 팀 내 최고의 선수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듬해 16-17 시즌 사우스햄튼은 장기 재계약 서명과 함께 그에게 주장 완장을 선사해 주었고 반다이크는 경기장 내외에서 다른 선수들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 쿠만으로부터 지적받았던 집중력 문제, 훈련장에서 여유만만한 태도 등등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모습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었죠. 개방적인 태도로 남들에게 배우는 것에 대해 인색하지 않고 자신에 대한 지적도 좋은 방향으로 받아들여 고쳐나가는 모습은 모두에게 박수받을 만했습니다. 더 이상 그의 흠을 잡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완벽한 축구 선수가 되어버린 것이죠. 간단히 데이터로 말씀드리면 15-16 시즌 잉글랜드에 도착한 이후로 반다이크보다 더 많은 태클, 공중볼 경합 승리를 보인 수비수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84%의 패스 성공률을 보이며 맨시티의 수비수인 스톤스, 오타멘디보다 낮은 모습을 보였지만 681번의 전진 패스로 스톤스의 494번, 오타멘디의 609번보다 훨씬 더 많은 전진 패스를 시도했죠. 심지어 수비 실책은 단 1개, 공중볼 경합 승률은 무려 77.4%. 어느 누구도 이와 같은 승률을 보이진 못했습니다. 그러니 빅클럽들의 관심은 줄을 이었죠. 맨시티, 맨유, 첼시, 리버풀, 아스날. 이때가 아니라면 이런 대형 수비수를 데려갈 수 없다 판단한 구단들은 모두 사우스햄튼에 문의를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첼시는 다비드 루이즈와 케일의 노세화로 인한 준비를 해야 했고 맨시티는 불안한 스톤스, 오타멘디로 무언가를 만들어내기에는 부족했고 리버풀은 로브렌과 마팁 두 선수로 우승권을 노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는 평가를 듣고 있었기에 어느 팀이 사우스햄튼이 요하는 이적료를 맞춰주는가 그리고 어느 팀이 반다이크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지가 중요했었습니다. 첼시는 주급 17만 파운드에다가 6천만 파운드의 이적료, 맨시티는 주급 18만 파운드, 5천만 파운드의 이적료로 혹시나 부족하면 6천만 파운드까지 동의, 리버풀은 고작 12만 파운드 제의, 그리고 5천만 파운드의 이적료. 사실상 올머니로 넘치는 돈을 자랑하던 팀들과의 경쟁이다 보니 리버풀 팬들은 그가 올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우스햄튼의 지나친 요구 때문인지 맨시티는 점차 반다이크에서 라포르테로 선회하기 시작했고 공신력 높은 기자들 사이에서 반다이크와 리버풀이 이제 곧 계약할 것이라는 소식들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로 리버풀에게 끌려 이적을 하려는 것이지? 팬들조차 의구심을 품었는데 리버풀에겐 위르겐 클롭이 있었죠. 그는 직접 반다이크에게 전화를 걸어 앞으로의 프로젝트 핵심은 너에게 달려있다며 마음을 살살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버지라, 우리 수비진으로는 우승 못한다. 너가 온다면 후방 빌드업은 너 위주로 짜줄게. 리버풀에서 우승 한번 해보자. 모든 조건을 따졌을 때 가장 부실했던 리버풀이었지만 클롭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려 이적을 결심하게 되었는데 사우스햄튼의 구단주는 이 소식을 듣고 분개해버립니다. 아니 매년 우리 팀에서 빼가더니 이번에 반다이크도 빼내려고 해? 너네 지금 불법적으로 접촉한 거 우리가 법적
법적으로 소송 걸 거야. 한번 어디까지 가나 보자. 이에 깜짝 놀란 리버풀은 곧장 성명서를 올려 사우스햄튼 구단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반다이크에게서 한 발짝 떨어지겠다고 선언하게 됩니다. 만약 반다이크 영입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라포르테로 선회할 예정이었던 리버풀 입장에선 이미 맨시티가 라포르테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반다이크, 라포르테 모두 놓치는 최악의 상황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 리버풀에게 남은 마지막 옵션은 반다이크가 스스로 이적 요청서를 제출해 팀을 떠나겠다고 선언하는 것. 이미 불법 접촉과 관련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구단 간의 법적인 문제는 없던 상황이라서 반다이크의 행동에 따라 모든 게 달려있던 것이죠. 사우스햄튼은 어차피 그가 더 이상 팀에 남고 싶어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리버풀에게 말도 안 되는 7,500만 파운드라는 금액을 요구했고 리버풀은 고심하게 됩니다. 이게 맞나? 아무리 그래도 역대 수비수 최고 이적료는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하지? 엥? 근데 쿠티뉴 얘는 왜 이적 요청서를 제출하냐? 안 그래도 반다이크 건으로 어지러웠던 리버풀에게 개막전을 앞두고 쿠티뉴가 이적 요청서를 제출해버린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팀 분위기 속에 쿠티뉴가 팀을 떠나야 그 이적료를 토대로 반다이크를 데려온다느니 절대 쿠티뉴는 팔면 안 된다. 아무리 그래도 반다이크가 너무 비싸다는 둥 설왕설래 말이 주고받다가 결국 여름 이적 시장은 닫히게 됩니다. 이후 반다이크는 이적 요청서를 제출했다는 명목하에 사우스햄튼 팬 구단주에게 비난을 받게 되었고 그래도 프로답게 얼른 마음을 추스려서 훈련에 복귀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리버풀 내부 기자들 사이에서 여러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반다이크는 이미 영입 완료야. 리버풀 7,500만 파운드 지불했다더라. 쿠티뉴는 나갈 거야. 엄청 비싸게. 설마 하던 소식들은 사실로 전해졌고 2018년 1월 1일 수비수 사상 최대 금액 7,500만 파운드 8,400만 유로 충격적인 금액을 사우스햄튼에게 건네며 리버풀은 반다이크를 데려오게 됩니다. 팬들과 언론은 이 금액에 대해 너무 지나치다며 리버풀이 미쳤다고들 했고 심지어 제이미 캐러거마저 반다이크에게 지불한 금액은 지나치다며 불안한 수비진이 반다이크 한 명으로 절대 변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리그 우승과 함께 챔스 우승까지 이뤄내 버렸군요. 반다이크가 이적한 시점으로부터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지만 이는 추후에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